안녕하십니까. 김재현입니다.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강의가 1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1부 1편 제6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 6장은 1편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한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되고 마감이 되게 되는 의미 있는 그러한 그 챕터가 되고 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목은 현존재의 존재는 염려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언제나처럼 그 존재와 시간에서 오늘 강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재와 시간 전체 14장이죠. 1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서론이 2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과 2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제1부 제1편이 6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것은 6장입니다. 그리고 2편이 있습니다. 제1부 2편. 2편도 역시 여섯 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1편을 마무리하게 되어서 뜻깊은 그런 강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간 또 이렇게 존재와 시간을 전체적으로 줄거리를 소개하듯이 그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했지만 그래도 매우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서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었을 텐데 끝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현존재의 존재는 염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논의들을 다 총괄해가지고 집약하고 마무리하는 그래서 하나의 매듭을 짓는 그러한 그 챕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한 것을 다루는 강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6장의 목차입니다. 6장에도 여러 절들이 있습니다. 39절에서 44절에 이르는 절들이 6장에 있는데요. 그 6장에 있는 절들의 제목을 알아보고 설명하면서 좀 더 6장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39절은 현존재의 구조 전체의 근원적인 전체성에 대한 물음이라고 해서 이제 그 전체성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했던 많은 그런 그 이야기들은 다소간 분석적이었던 거죠. 분석적. 그래서 다자인스 아날리틱이라고 해서 현존재를 분석한 것이죠. 하나하나 나누어서 뜯어보면서 그 구성 계기들을 알아본 것이고요. 하이데거는 종합적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전체적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각각이 다 나누어진 것을 조립해가지고 합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 원래 전체적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분석을 해서 하나하나 구성 계기를 알아봤지만 이 구성 계기들은 원래 전체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낱낱이 분해해서 재조립한다는 이런 그 방식하고는 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39절은 전체적인 6장의 서론의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0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40절에는 현존재의 한 탁월한 열어 밝혀져 있음인 불안이라는 근본적인 처해 있음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40절에 불안을 다루는 거죠. 이 하이데거의 불안 상당히 유명하죠. 불안은 6장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불안이 처해 있음이긴 하지만 처해 있음이라서 5장에 다루어져야 될 것 같지만 5장에서는 공포를 다루고 이것은 이제 공포라고 하는 그런 처해 있음 기분을 다루고 6장에서 좀 더 근본적인 처해 있음인 불안을 다루게 되면서 이 불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현존재의 존재를 더 잘 알 수 있는 하나의 그 중간 다리처럼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불안을 이야기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제41절에 현존제의 존재는 염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절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41절은 1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런 그 노인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유의미한 성과를 얻어내고 매듭을 짓는 그러한 그 절이 바로 41절이죠. 그리고 이때 밝혀진 이 염려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존재와 시간에서 핵심적입니다. 여기에서 시간성이라고 하는 것도 도출하게 되고 많은 논의들이 이것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르게 염려라고 하는 것은 존재와 시간에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그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1절에서 현존제의 존재를 염려로 이렇게 규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제42절은 현존제를 염려로 보는 실존론적 해석을 현존제의 존재는 이전의 자기 해석에서부터 확증함이라고 하는 다소 긴 구절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실존론적으로 염려를 도출해냈지만 실존론적인 해석 이전에도 사람들은 염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감각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쿠라의 신화라고 할 수 있는 쿠라의 신화 혹은 우화라고 할 수 있는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서도 그 인간에게 있어서 핵심은 염려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3절과 44절은 좀 더 다른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현존제의 존재를 염려로 보면서 세계 내존재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해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가지 부과되는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하나는 실제성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레알리테트라고 하죠. 리얼리티, 바로 실제성의 문제를 다루게 되고 그리고 나서 44절 1부의 마지막에는 진리를 다루게 됩니다. 진리론. 이 진리론은 매우 중요하죠. 하이데거 전체 철학에서 이 진리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론으로부터 더 한 걸음씩 나가게 되면 하이데거 후기 철학으로 넘어갈 수 있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국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6장이 마무리가 되고 존재와 시간 1부 1편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제39절입니다. 현존제의 구조 전체의 근원적인 전체성에 대한 물음이라고 되어 있죠. 결국에는 전체성을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존제의 구조가 있는데 그리고 구성 계기들이 있는 거죠. 구성 계기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 구성 계기들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구조를 이루는가 이러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39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가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세계 내존재는 근원적으로 끊임없이 전체적인 구조다. 제가 앞에 강의에서 존재와 시간이 상당히 구조적이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존재와 시간이 당연히 실존적이고 실존론적이죠. 하지만 동시에 존재와 시간은 상당히 구조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러한 구조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시된 구조의 전체성이 어떻게 실존론적 존재론적으로 규정되어야 되는가 이런 논의들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성 계기들이 현사실성과 실존성과 빠져 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사실성, 처해 있음과 관련해서 현사실성이었죠. 실존성은 이해하고 연관이 되어 있었고요. 빠져 있으면 빠져 있음하고 연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구성 계기들이 어떻게 전체성을 이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하이데거는 이런 이제 그 전체성을 이해하는 가운데 구조 전체의 전체성을 이해하면서 계기들을 모아가지고 구성 계기들을 모아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짜맞추는 방식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사유는 이런 전체성의 사유인 것이지 짜맞추어 가지고 합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조립하거나 짜맞추거나 결합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근원적으로 있는 전체성을 밝혀내는 방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을 도출하면서 그 불안을 조금 언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현존재 자신의 가장 폭넓고 근원적인 열어 밝혀져 있음의 가능성을 찾아야 하는데 이걸 어디서 찾느냐? 바로 불안에서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불안을 공포와 구분하는 거죠. 실존주의자들이 대체적으로 불안을 공포와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공포는 대상이 있지만 불안은 대상이 없다든지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하이데거에게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포와 구분되는 공포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이지 않은 처해 있음이고요. 그리고 불안은 근원적인 처해 있음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을 잘 이해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현존재의 존재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현존재의 존재는 염려, 조르개로서 밝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조르개에 대해서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의지와 소망과 성향과 충동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염려를 오히려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가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하이데거는 그걸 뒤집어 버리는 거죠. 오히려 의지나 소망과 성향과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르개의 염려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존론적으로 분석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된 거죠. 현사실성, 실존성, 빠져있음 이런 걸 분석해서 결국에는 염려라고 하는 것을 도출해냈는데 이건 실존론적인 분석에 의해서 도달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런 실존론적인 분석을 안 했을 때도 사람들은 염려를 이미 감지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존재론 이전에 이미 자신을 염려 쿠라로 해석했던 그런 신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쿠라 신화를 여기서 소개하면서 인간의 삶에서 염려, 이제 이 쿠라가 핵심적이니까 하이데거 자신의 이 존재론적인 사유에서도 결국에는 실존론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현존재의 존재는 염려다라는 거죠. 이게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일종의 이제 그 실증 이런 이제 하나의 이제 부가적인 증거를 이 쿠라 신화에서 소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실제성을 다루고 그리고 나서 진리에 대해서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편의 마지막에는 존재와 진리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 물음을 충분히 준비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현상을 존재론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로부터 존재와 진리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고요. 특히 후기 하이데거로 넘어가게 되면 존재와 진리는 거의 동의어처럼 이야기되는 거죠. 그래서 후기 하이데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야기가 마무리될 때는 존재, 진리,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만큼 후기로 가게 될수록 진리가 강조되고 진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되는데 1편의 마지막에서 이러한 그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죠. 그래서 현존재의 존재는 염려로 넘어가기 전에 하이데거는 불안, 앙스트라고 하죠.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은 공포하고 구분됩니다. 공포는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포는 대체적으로 어떤 도구 같은 거하고 연관이 많이 됩니다. 사람도 두려울 때가 있지만, 그래서 주로 뭐와 연관이 되냐면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해를 끼치는 것이 그것이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를 끼칠까 걱정했는데 지나갈 수도 있고 나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나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저기에서 칼을 들고 온다든지 칼은 아주 두렵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갱스터 같은 사람들이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러 온다든지 이런 거 공포가 되는 거죠. 하지만 불안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 철학을 잘 이해하려면 불안이라고 하는 처해 있음. 이것을 근본적이다, 탁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불안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선 하이데거는 우선되게 일상성이라고 하죠. 우선되게 사람들이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그들 다스만 속에서 배려되어서 배려하면서 결국에는 그 소위 말하는 세계 곁에 몰입해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일상인들에 대한 초상입니다. 일상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진정한 자기로 살지 않고 그들 자기로 살아가고요. 그리고 늘 뭔가를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 고려하면서 뭔가 어떻게 쓸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런 그 사물들과 도구들에 몰입하면서 거기 빠져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본래적인 자기 자신에서 도피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사물들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도피하면서 진정한 자기 자신에게 도망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빠져있음은 닫혀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닫혀있느냐? 자기 존재의 본래성이 닫혀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살아가고 있고 나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물들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 사물들 사용하면서 이용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자기 존재라고 하는 것이 닫혀있는 열어 밝혀져 있음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닫혀 있으면서도 도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상적인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져 있음에서 현존제는 자신 앞에서 돌아서 버리게 되는, 자기를 외면하고 자기에게 도피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포의 바탕을 도피하고 다르다는 거죠. 공포의 바탕을 둔 도피는 뭐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칼이 다가오니까 두려운 것이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다가오니까 두려운 것이고, 이것은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가 있는 거죠.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돌아서는 것이 공포고요. 빠져있음에 돌아서면 어디에서 돌아서느냐면 자신 앞에서 돌아서는 것이고, 세계 내존재라고 하는 자기 자체 앞에서 돌아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불안의 대상, 불안의 대상과 불안의 이유가 있죠. 불안의 대상과 불안의 이유가 있는데 불안의 대상이 세계 내존재 자체라는 것입니다. 세계 내존재. 세계 내존재는 현존재이고 자신이죠. 자기죠, 자기. 이 세계 내존재 자체를 불안은 이렇게 이제 그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칼이라든지 뭐 무서운 동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서운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세계 내부적 존재자가 대상인 경우하고,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내존재 자체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안에게는 이러한 구체적인 대상이 없어요. 나는 이 펜을 불안해해.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컵이 불안해. 칼이 불안해. 칼은 불안이 아니에요. 세계 내부적 존재자는 불안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불안해. 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불안하다는 것은 세계 내존재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상적으로는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의 대상이 없다는 말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구체적인 대상들은 불안의 대상이 아니라 세계 내존재 자체가 불안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불안에게는 위협스러운 것이 다가오는 여기나 저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포라고 하는 게 저기서 여기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그 구체적인 세계 내부적 존재자도 있고 거기에서는 구체적인 장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없어요. 그냥 구체적인 사물들도 없고 대상으로 위협하는 것이 아무 곳에서도 없어요. 그러니까 압박은 있지만 그래도 구체적인 대상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의 그것 앞에서 이 그것 앞에서는 대상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세계 그 자체이고 세계의 내존재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불안에서 세계 내부적인 것은 다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불안에 빠지게 되면 볼펜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다 무의미해져 버리고 다 소용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다 소용없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세계 내부적인 것들이 무의미해지면서 세계의 세계성이 부각되면서 세계 내존재 그 자체가 드러나게 되는 현상이 바로 불안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불안이기 때문에 세계로서의 세계를 드러내 보여요. 그래서 다운표된 세계, 이거는 이제 세계 내부에 있는 존재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무의미하게 날려버리고 나니까 남아있는 게 뭐라는 겁니까? 바로 세계 내 존재 혹은 세계, 이것이 남아있고, 이건 한편으로는 우리가 대상적으로 보게 되면 무예요. 무. 그래서 불안에서 나타나는 것은 세계 내 존재. 그리고 대상적으로는 무라는 것입니다. 무. 불안의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불안을 통해서 세계가 열어 밝혀지게 되고, 또 불안의 이유, 우리 처해 있음에서는 대상과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불안의 이유도 세계 내존재 자체예요. 그래서 불안의 대상은 내던져진 세계 내존재고, 불안의 이유는 세계 내존재 가능이에요. 이것은 이제 내던져졌다라고 하는 데서 여기서 처해 있음이나 현 사실성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세계 내존재 가능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존성과 이해를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계 내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됨으로써 현존재에게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을 향한 가능 존재를 드러내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 또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 또 불안을 불러온다는 거죠. 하나는 내던져져 있다는 것이, 내가 내던져져 이런 처지에 있다는 것이 불안을 불러온다면, 또 하나는 내가 세계 내존재로 가능하다는 이 자유가 또 불안을 불러온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불안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선택하고 장악하는 자유에 대해서 자유로운 존재를 드러내준다는 거죠. 이미 키에르케고르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자유의 현기증이란 말을 했지 않습니까? 하이데거에게도 이 불안은 이러한 이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존재 자체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자유롭기 때문에 그냥 남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고 남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대세를 따르고 여론을 따르면 불안할 필요가 없죠. 든든하잖아요. 남들 다 하는데 나도 그냥 따라가야지 이러면 되는데, 여기에서 내가 자유로운 존재로서 선택을 하고 내 스스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할 때는 당연히 불안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때 생기는 이러한 처해 있음과 기분을 불안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현존재가 본래성에 도달해, 본래성이라고 하는 말은 고유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고유성. 본래성과 고유성에 이르게 될 때, 자기가 자유롭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또 생기게 되는 기분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불안의 대상과 이유는 바로 세계 내 존재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상과 이유가 세계 내 존재가 되는 이러한 불안은 여느 처해 있음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뭐 공포라든지 권태라든지 달라요. 이것은 하나의 탁월한 처해 있음으로써 이런 이제 불안이 여기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은 탁월한 처해 있음이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불안 속에서는 섬뜩함이 있습니다. 운하임리히라고 하죠. 집에 있듯이, 고향에 있듯이 아늑한 것이 아니라 불안은 섬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안에 있을 때는 세계 안에 산다는 것 자체가 친숙하고 또 그 세계 안을 살아가는, 거주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있다는 거죠. 전에 안에 있으면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자, 이 볼펜이 필통 안이나 그 볼펜 꽂이 안에 있는 거하고 사람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 안에
물건처럼 있지 않아요. 사람은 친숙하게 있고 거주하면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집에 있는 것 같고, 하임리히 그 고향에 있는 것 같고, 이러한 그 아늑한 상태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불안이 이런 친숙함을 무너뜨리게 해서 우리를 섬뜩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낯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빠져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도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져 있으면 편치 않음 앞에서 도피를 한 것입니다. 불편함에서 뭔가 불편해요. 근데 이 불편함은 매우 귀중한 불편함이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 불편함, 어떻게 보면 그 빠져 있음이 불편했기 때문에 도망갔다는 거죠. 그러면 근원적인 불편함이 아주 근원적인 현상으로서 개념 파악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 빠져 있을 때 생기는 비본래적인 불안이에요.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불안이 아닙니다. 본래적인 불안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빠져 있음과 공공성의 지배 아래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로부터 이제 오히려 빠져 있음에 있는 것과 공공성의 지배에서의 편안함을 섬뜩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낯설게 만들게 하는 역할이 바로 불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안은 탁월한 여러 밝힘의 가능성. 이게 사실은 굉장히 복인 거죠. 그러니까 불안을 느낀다는 게 진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기회이고 복이고, 불안 자체가 여러 밝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빠져 있음이라고 하는 닫아버리게 되는데, 닫아버린다는 것은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하지만 불안이 오히려 그것을 열어 밝힐 수 있는 가능성을 주고 개별화시키는, 개별화시키는 것은 뭐냐면 다 소용없어지니까, 불안할 때는 다 소용없어지게 되니까 이런 개별화를 통해서 열어 밝힘의 가능성을 주고 있는 것이 불안이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불안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던져진 세계 내 존재고요. 불안의 이유는 세계 내 존재 가능입니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빠져 있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빠져 있음의 이런 도피를 깨뜨리게 하고 빠져 있음을 뒤흔들어 버리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보게 되면 현사실성과 실존성, 이건 실존성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그리고 빠져 있음하고 현사실성, 실존성, 빠져 있음하고 다 연관이 돼 있어요. 불안이. 이러한 면모가 결국에는 불안을 통해서 우리가 현존제의 존재인 염려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불안이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41절로 넘어왔습니다. 현존제의 존재는 염려, 조르게라고 하죠. 마음씀. 우리가 우선 알아야 될 것이, 불안의 현상에서 전체성을 추구하는 시선이 충족되었는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당히 이제 많은 전망을 열어주고는 있는 거죠. 불안은 처해 있음으로써의 세계 내 존재의 한 양식이고, 불안은 내던져져 있는 세계 내 존재, 이게 불안의 대상이죠. 불안의 대상. 불안의 이유는 세계 내 존재 가능이고, 그래서 불안은 현사실적으로 실존하고 있는, 현사실적으로가 이것이 이제 처해 있음하고 연관이 있고요. 실존하고 이게 이해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해 있음은 내던져져 있음, 실존하고 있으면 존재 가능.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세계 내 존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되니까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빠져 있음을 벗어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흔들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런 이제 그 모습들은 염려의 세 기계가 되는 실존성, 현사실성, 빠져 있음을 상당히 잘 예시하고 예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라고 하는 거하고 불안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통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드디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구성 계기들입니다. 세 가지예요. 실존성과 현사실성과 빠져 있음입니다. 이 세 가지 계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존재의 시간 전체에서도 중요합니다. 실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앞질러라고 하는 것이고요. 현사실성은 이미 빠져 있으면 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일종의 시제가 보이죠. 이것이 소위 말하는 미래를 연상시키죠. 하이데거는 이걸 도래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미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연상시키죠. 이거 하이데거는 기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곁에는 이제 현재. 그래서 이미 마음씀의 구성 계기들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전체로 구조화돼 가지고 결국에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염려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그런데 이것들을 보게 되면 이미 시간적인 어떤 연관성이 있는 이것은 이제 2편에서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염려, 마음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르게에서 배조르게 이걸 우리가 배려라고 번역을 했었죠. 그리고 피어조르게 이걸 심려라고 번역을 했었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염려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현사실성, 실존성, 빠져있음 이런 걸로 구성된 이런 실존론적인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염려나 마음씀을 의욕, 소망, 충동, 성향으로 이렇게 환원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다는 거죠. 마음의 핵심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는 사고방식이 있는데요.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염려에서 유래했다는 것이 하이데거의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존재의 존재는 염려입니다. 자, 우리 손안의 것. 도구들을 말하는 거죠. 손안의 것의 존재는 사용사태였어요. 사용을 해야 되는 사정이었던 것이죠. 현존재의 존재는 뭐냐? 바로 염려, 마음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걱정, 근심 뭐 이런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요. 아까도 우리가 내용을 봐도 그렇죠. 현사실성, 실존성, 빠져있음 이런 것들이 함께 연관된 것이 염려인 것이지 흔히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습니다. 이게 아예 뭐 무관한 건 아니에요. 이것은 뭐 아예 무관한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죠. 염려하고 걱정이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원래 또 조르게라고 하는 것도 이런 걱정, 근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거하고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당히 통하는 거죠. 상당히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자, 이런 이제 현존재가 자신을 염려로 해석하는 우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이데거는 지금 현존재의 존재를 염려로 이야기를 했죠. 염려를 이야기했었는데 인간을 염려로 보는 그런 우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쿠라의 신화, 쿠라의 우화가 있는데요. 이 쿠라가 강을 건너다가 점토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점토에다가 혼을 불어넣어 달라고 주피터죠. 이 주피터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유피테르가 이를 승낙해서 혼을 불어넣어 주는데 이름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쿠라하고 유피테르가 서로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텔루스라고 하는 대지도 점토가 나한테서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몫이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 이 세 명의 신이 서로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엔 사투르누스라고 하는 시간에 이제 가게 됩니다. 시간에게. 그래서 결정을 좀 내려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투르누스가 결정을 내려줘요. 죽었을 때는 영혼은 유피테르가 받아라. 텔루스는
육체를 받아라. 하지만 쿠라가 이 모든 일을 기획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쿠라는 살아있는 동안에 인간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라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인간은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삶이 다 온통 염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을 어떻게 보면 매우 일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존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현존재의 존재론적 해석, 이거는 뭡니까? 현존재의 존재론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 현사실성, 실존성 빠져있음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은 존재론 이전에 자기 해석을 염려로 보는 이러한 신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참고할 수 있고 봐라, 하이데거가 그냥 아예 만들어낸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이데거가 이러한 존재론적 해석하기 전에도 이렇게 인간의 존재를 염려로 이해하는 이러한 신화도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현존재 분석의 목표는 인간학의 존재론적 정초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존재론, 푼다멘탈 온톨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논의들이 인간을 좀 밝혀보자 이것은 아닌 거예요. 하이데거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죠. 인간에서 시간으로 넘어가서 존재로 가려고 하는 첫 단계일 뿐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궁극 목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하이데거 자신의 이러한 현존재 분석에서 현존재의 존재를 염려로 이렇게 밝혀낸 것과 이런 쿠라 신화가 서로 통한다는 점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하나의 간접 증거가 된다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현존재의 존재를 염려로 이렇게 확정하고 나서 하이데거는 현존재 세계성, 실제성이라고 하는 문제로 들어가서 실제성의 문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이 실제성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외부 세계의 증명 가능성. 문제를 우선적으로 좀 다루고요. 그리고 이제 존재 문제와 실제성의 문제, 그리고 염려와 실제성의 문제를 다루면서 실제성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데거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선 대개의 이제 일상적인 세계, 일상성의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실제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런 우선 대개의 일상성에 빠져있음의 존재 양식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하이데거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세계, 이런 이제 사물들의 세계, 도구들의 세계로부터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실제성의 문제라고 하는 철학의 문제가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근대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실제론과 관념론이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의 어떤 상이한 입장이 있었고, 이 문제가 계속해서 근대 철학에서 하나의 큰 문제가 됐는데, 하이데거는 자기의 세계 내 존재, 세계 내 존재가 실제론과 관념론의 이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해결이라기보다는 뭐죠? 해소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해결이 아니라 해소해버리는 거죠, 이거를. 이 세계 내 존재 이론을 우리가 가져가게 되면 그러면 실제론과 관념론의 이런 갈등 같은 것이 없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데거는 자신이 이 문제를 해소했다고 해소함으로써 해결한 거죠.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인 우선 대개 빠져있음의 존재 양식에 따라서 세계로부터 해석하는 이런 해석, 존재 해석에서는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에서부터 이 해석이 취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손안의 것도 건너뛰고 눈앞의 것으로 넘어가게 돼요.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손안의 것이 1차적이고 눈앞의 것이 파생적인데 여기에서 뭔가 역전돼 가지고 눈앞의 사물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레스라고 하죠. 사물, 라틴어로 사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물이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식의 해석은 대체적으로 눈앞의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성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존재는 실제성이다. 그래서 존재는 실체다. 이 근대 철학에서는 존재를 실제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뭐 데카르트나 스피노자나 라이프니츠나 이런 이제 실체 철학이 되고, 뒤에 관념론으로 넘어가게 되면 실체일 뿐만 아니라 주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제 여기에서 실제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제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결국에는 존재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위치를 점하게 되고, 존재는 실제야, 존재는 실제야, 레알리테트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는 실체야,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실제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규정했던 이런 그 근대 철학에서 몇 가지 스캔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외부 세계의 존재 및 그것의 증명 가능성의 문제로서의 실제성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의 실제성을 문제 삼다 보니까 외부 세계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세계죠,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외부 세계는 세계 내부적 존재자에 의해서 그 구성되는 세계인데요. 자, 이게 진짜 있냐? 이 문제가 철학에서는 계속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칸트가 뭐라고 하냐면, 외부 사물에 대한 회의를 종식시킬 수 없는 것이 이성의 스캔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쉬운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내가 플라스크 안에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반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철학적으로 진짜 이 컵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매트릭스에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반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는 안 돼요. 이것을 하나의 스캔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사물이 진짜 있는가에 대해서 철학적으로는 명쾌하게 해명이 안 된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자기 자신의 현존에 대한 단순하지만 경험적인 의식이 외부 대상들의 현존을 규정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일종의 존재론적 증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데카르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신의 성실성에서 찾는 거죠. 신은 기만자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외부 사물을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다 가짜면 이렇게 되게 한 신이 기만자가 되기 때문에, 신은 기만자가 아니고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성의 어떤 특성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 사물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듣기는 기가 막힌 어떤 그런 이제 증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성찰에서 이루어지는 증명인데요. 칸트도 뭐 내나 비슷합니다. 우리의 이런 경험적인 의식이 외부 대상들의 현존을 규정하는 걸로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존재론적인 증명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에 대한 존재론적 증명 말하는 거죠. 신관념이 있기 때문에 신실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의 해석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데카르트나 칸트나 이런 실제성의 문제를 놓고 고심을 했다는 거죠. 근데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실제성의 문제는 인식 이론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 철학이 시도하고 있는 이러한 논의들은 인식 이론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존제의 실존론적인 분석론으로 소급되어야 된다라고 하이데거는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식론적으로는 이게 해결해. 근대 철학은 인식론적이지 않습니까? 하이데거는 실존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실존론적인 분석론으로 들어가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존재론적 문제로서의 실제성에서 근대가 이렇게 마무리 되면서 현대로 넘어올 때 딜타이라든지 셸러라든지 이런 분들이 실제성은 저항성이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상의 존재가 충동이나 의지와 연관해서 저항이 되고 부딪히는 경우에서만 실제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저항의 경험 자체가
세계가 여러 밝혀져 있을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근대의 인식론적 모델이라든지 현대의 이런 이제 저항으로서의 실제성의 모델, 인식 실체로서의 실제성의 모델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하이데거는 이런 모든 문제들은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실존론적인 근본 현상으로 되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문제만이 이러한 실제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하이데거의 세계 내 존재는 실제론과 관념론이라고 하는 이 양편의 이 문제틀을 다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데거는 이어서 실제성과 염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실제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염려의 현상을 소급 지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존재가 존재하는 한에서만, 존재 이해라는 존재적 가능성이 있는 한에서만 존재가 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성은 염려에 의존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실존성의 방향을 잡아야 실제성도 보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성을 실존성에 부대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결국에는 실존이 가장 근본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이데거는 현존재와 여러 밝혀져 있음 그리고 진리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매우 분량도 많고 상당히 난해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1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철학은 옛날부터 진리와 존재를 함께 놓았다는 거죠. 진리와 존재는 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전통적인 견해는 진리의 자리를 발언 혹은 이제 진술이라고도 하죠. 진술에서 진리의 자리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분이 아리스토텔레스죠. 단어만으로는 진위를 말할 수 없죠. 컵 이래가지고는 진위가 없는 컵이 어쨌단 말이고 이래 되는 거죠. 컵이 책상에 놓여있다 이렇게 했는데 놓여있으면 진리고 놓여있지 않으면 거짓이 되는 거죠. TF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진술이 되어야지 발언이 되어야지 결국에는 진위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진리의 본질을 판단과 대상의 일치에서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컵이 책상 위에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책상 위에 있으면 진이고 일치한 거죠. 중요한 것은 일치입니다. 근데 문장은 컵이 책상 위에 있다는데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럼 일치하지 않죠. 이러면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판단과 대상의 일치라고 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판단과 대상이라고 하는 거 사유라고도 합시다. 이거 판단과 대상은 상당히 다른 거죠. 이게 종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어떻게 일치시키고 연결시키고 있는가? 여기에 뭐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성과 사물이 성격이 다르지만 인식이 사태를 그대로 그렇게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이데거는 인식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그렇게 발견함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표상이 아니에요. 표상이 아니고 그대로 그렇게 발견함이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하이데거는 발견되어 있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발언이 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발언이 존재자를 그 자체에서 발견하고 있으면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언의 진리, 진술의 진리는 발견하면서 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거의 공식처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세계는 여러 밝혀져 있어요. 개방되어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존재자들이 발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발견되어 있는 것도 진리고 더 근원적으로는 여러 밝혀져 있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렇게 발견되어져 있고 여러 밝혀져 있는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우선적으로는 발견하면서 있음이고요. 발견하면서 내가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세계 내부적 존재자가 발견되는 것은 여러 밝혀져 있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존재의 여러 밝혀져 있음과 더불어서 비로소 이제 진리의 가장 근원적인 현상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성과 사물의 일치, 판단과 사태의 일치,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발견되어 있음과 여러 밝혀져 있음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밝혀져 있음이 진리의 가장 근원적인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발견하고 있음인 것이죠. 이렇게 될 때 현존재는 이미 진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하이데거가 이미 기존의 진리관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기존의 진리는 판단과 대상의 일치라고 하죠. 이게 일치설이라고 하죠. 기존의 진리관은 일치설이 있었고 정합설이 있었고 합의설 같은 것들이 있었다면 하이데거의 이제 이런 그 진리관은 여러 밝혀져 있고 발견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하이데거의 이런 이제 진리관이라고 하는 건 이미 전통적인 진리관을 떠나 있고요. 이 진리관은 후기에 있어서 점점 더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진리냐면 현존재의 본질 구성틀에 여러 밝혀져 있음이 그 자체가 바로 진리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전제에 있음, 기획투세가 빠져 있음이 현존재의 그 존재 구성틀에 속하게 되는데요. 현존재가 본질적으로 빠져 있을 때는 이것은 비진리 안에 있다고 닫혀 있거든요. 이것은 비진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 비진리로부터 벗어나서 탈취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빼앗는 형태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알레테이아하고 연관시키면서 알파라고 하는 것이 탈격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이데거가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가장 근원적인 의미에서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현존재에 여러 밝혀져 있음이라고 하는 거죠. 현존재가 여러 밝혀져 있고 세계가 여러 밝혀져 있고 그 안에서 세계 내부적인 것들이 그 안에 이렇게 이제 발견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러 밝혀져 있음 안에 기초를 두고 있는 발견되어 있음이라고 하는 진리관이 이것이 근원적이고 진정한 의미의 진리관이고요. 전통적인 진리관, 판단과 사태의 일치 이런 것들은 파생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사실은 현존재가 있는 한에서만 현존재가 있는 동안에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실존론적 진리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실존론적 진리관은 여러 밝혀져 있으면서 이게 가장 근원적입니다. 그 다음에 발견되어 있어요. 여러 밝혀져 있으면서 발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되기 위해서는 현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오직 현존재가 있는 한에서 있는 동안에만 주어져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자체가 현존재와 상관적이에요. 현존재가 없다면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존재는 현존재와 근원적인 연관 안에 놓여 있다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하면서 존재와 시간 1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1개의 강의가 소요되었고요. 상당히 긴 시간이 여기에서 소요되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존재와 시간 1부 1편까지 함께 하게 되어서 굉장히 뜻깊은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예, 어려운 강의였는데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